하시죠. 오늘 할 부분이 사람의 유전인데 이게 보통 모의고사에서 19번에 사람 죽이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늘 농담 삼아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저기 가게도 나오고 유전 되게 어려우면 5번 찍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5번인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생물에서 아주 어려우면 5번인 경우가 은근 많이 나와서 그렇게 농담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문제는 좀 안 냈으면. 자, 그래도 여러분들은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내년에 거의 다 생물을 본다 그랬죠? 어, 최저등급용이야? 아니면은 정시용이야? 최저등급용이야? 정시용이야? 둘 중에 하나잖아. 정시로 가는 시 지금은 최저등급용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아직 내신도 남았고 3학년 1학기 제일 중요한 것도 있으니까 아직은 2학기 거 잘 따고 특히 3학년 1학기 거 내신 잘 따서 응? 정시로 갈 생각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수능은 지금 최저등급용으로 생각해 놓으시고 오케이? 그러다가 안 되면 정시로 방향을 트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볼 거를 미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 먹을 거야? 하나는 생물, 하나는 물리? 화학? 지학? 뭐야? 셋 중에서 하나는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사회? 그렇게 교차 지원하면 대학교 갈 수 있는 선택폭이 줄어들어요. 너는 생물하고 뭐 볼래? 화학? 너는 지구? 너는 화학? 생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좀 힘든가.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차분하게 준비 안 하면 3학년 때 두 과목을 동시에 등급 올리려고 하면은 되게 벅차고 힘들어지니까 2학년 때 특히 겨울방학 지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오케이? 1등급 맞고 싶으면 진짜 별도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1등급까지 가기 힘들어요. 내가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해줘봤자 그거 잘 따르면 2등급까지는 될 수 있는 것 같아. 과외를 했을 때는 거의 2등급이 나왔는데 1등급은 개인의 노력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돼. 자, 시작합시다. 사람의 유전 연구. 실제로 맨델의 이전에, 그레고르 맨델 이전에 유전을 연구한 사람들은 꽤 여러 명 있어요. 단, 아무도 성공을 못했어. 그 이유가 바로 그 유전 재료를 사람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전 동물 이런 거 그때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을 데려다가 저 유전 연구들을 보통 했다 그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작살났습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못했죠.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왜 완두가 유전 연구에 적합하느냐. 그레고르 멘델이 유전을 연구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원래 목적은 유전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겠다. 이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연구 결과 신의 존재는 없어도 되는 거로 확률상의 싸우더라. 그래서 몇 년 발표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카더라고. 근데 결국은 발표가 됐으니까. 그런데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생물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연구 결과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나왔지만 맨델이 완두를 골라 잡고 7가지 연구 주제의 형질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의지가 관여한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운이 좋았다. 얘들아, 유럽 사람들 단백질을 어떻게 공급받을까? 유럽 사람들 이게 생각하죠? 칼질, 은초 때 촛불 켜놓고 아니라고. 거의 대부분 콩으로 단백질을 노출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주에 하고 끝났잖아. 아무 반응이 없길래 아무 반응이 없길래 분명히 지난주에 한 얘기인데 완두는
주변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재료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얘기는 없지만 완두는 구하기가 아주 쉬운 재료야. 그에 반해 사람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노예 같은 별도의 존재를 구하기 이전에는 유전 연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너를 보고 야 내가 유전 연구 좀 할 테니까 네가 그 유전 연구의 재료 좀 되라. 누가 봤어? 그냥 노예 주신받고 다니죠. 완두는 골라 잡기가 되게 편했고 주식으로 쓰니까 주변에 널리고 널렸죠. 또한 큰 키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즉 재배가 쉬워. 근데 사람은 키우기가 더럽게 어려워요. 완두는 한 포기 잘 키워서 200개 정도의 콩알이 나옵니다. 사람은 한 번에 하나야. 통계고 나발이고 없어. 키우기도 쉬워. 1년에 적어도 한 번, 많으면 2번까지 키워낼 수 있어요. 완두는. 사람은 30년 걸려요. 한 세대가. 근데 저때 당시 유럽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한 세대 30년으로 보면은 세 세대를 못 봐요. 그 전에 연구하는 사람이 죽어. 여러 세대를 봐야 인정이 연구가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세대가 너무 길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통계 처리가 불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저때 영아 사망률이 거의 50%였거든. 즉, 한 살이 되기 전에 죽는 확률이 50% 가까이였단 말이야. 많이 죽었다고. 그럼 재료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 처리고 나발이고 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콩은 200개 정도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세기에도 큰 무리가 없고 통계 처리하기 그리고 적당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숫자란 말이죠. 우리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나갔나 안 나갔나? 여보세요? 너무 많은 게 없죠. 확률과 통계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안 했어? 아니면 안 할 거야? 그 선택이잖아. 확통은. 여기서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확률의 신뢰성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200개 정도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도 생길 수 있고. 오케이? 완두가 그래서 좋아. 거기다가 완두는 내 마음대로 교배가 가능합니다. 완두는. 여러분들 자가수분, 타가수분 구별할 줄 알죠? 자가수분 있고 자화수분 있고 타가수분이 있는데 이건 뭐 말 구별만 할 줄 아는데 요거 두 개는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동일 형질을 교배해 준다라는 뜻이 있어. 오케이? 이 뜻은 자가수분이니까 하나 객체 안에서 여기도 꽃 있고 여기도 꽃 있고 여기도 꽃 있는데 자가니까 요 꽃가루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게 자가수분입니다. 근데 한 객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두목끼리 교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화수분은 요 꽃에서 요 꽃으로 수분시켜주는 거야. 이게 다른 개체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개체에서 완전 다른 개체를 띄어다 보통 이런 식으로 수분을 시켜줘. 농사 지을 때도. 그런데 완두는 이게 잘 돼. 자가 수분이 되게 잘 돼요. 그런데 인간의 경우는 자가 수분은 아예 자가 교배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렇죠? 그래서 인의 교배가 사람은 안 돼. 근데 얘는 되게 쉬워. 자가 수분이라는 건 또 다른 개체에 있는 꽃의 꽃가루를 옮겨주는 걸 타가 수분이라 그래요. 중학교 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넘어갔어요. 거기다가 인간은 유전자가 약 2만 5천 개에다가 다인자 유전 이런 게 있어가지고 형질이 더럽게 복잡하고 특정 형질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도 애매합니다. 근데 완두는 특히 맨델 골라 잡았던 7가지 형질 완두콩의 색깔 쭈글쭈글한 거, 콩깍지의 모양, 꽃의 색깔, 그리고 꽃이 피는 위치, 그리고 전체적인 키 이런 7가지의 형질은 전부 다 단일인자 유전이었어요. 7가지 골라 잡았는데 하나도 다인자 유전이었고 전부 다 단일인자 유전에 이 모든 유전자는 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는 독립적인 유전을 했습니다. 독립유전을 했어요. 완두가 염색체가 한 10몇 개밖에 없거든? 그 중에 7개를 골라 잡았는데 하나도 연관 유전이 없이 다 독립해. 다 단일인자 유전이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정말 운빨이 휘날렸다. 로또 샀으면
연속 2번 되겠다.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운빨이 정말 휘날렸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특히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 근데 완두는 거의 유전적 영향, 특히 7가지 골라 잡았던 거는 거의 100% 유전적인 영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유전 연구를 하기 어렵고 완두가 유전 연구에 아주 적합했던 이유가 요거 딱 반대되는 얘기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 연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에 대한 유전 연구 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가계도 조사, 통계 분석 이런 겁니다. 가계도는 이거 그리는 거죠. 이 뒤쪽에 따지는 방법 몇 가지, 기본적인 거 몇 가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하시는데 같이. 가계도도 가능하면 여러 세대 그리고 친가 외가 다 같이 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하지만 가계도도 약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 그래서 가계도 이거 그리면서 뭐 누구는 유전 형질이 명확하지 않다. 몇 명이냐? 유전 형질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 몇 명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봤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 그런데 가계도를 굳이 분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우성, 열성, 상염색체, 성염색체 유전인지 판단하기는 아주 좋다. 그래서 가계도를 보면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이 유전자는 우성일까 열성일까를 판단하시고 두 번째, 상염색체인지 성염색체인지 요거는 반드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딱 보게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반성의 우성이라면 혹은 반성의 열성이라면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돼요. 그럼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 반성의 우성, 반성의 열성, 상염색체의 우성, 상염색체의 열성. 이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집단조사도 합니다. 가계도 조사도 하지만 집단조사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해마다 이 집단조사의 재료가 되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여러분들 해마다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돈마다 하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병원 가고 이거 다 쟀잖아. 그 자료가 통계청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는 얼마, 평균 키는 얼마 이런 거 있지? 거기다 특정 유전자가 출현하는 빈도 같은 거. 네? 유전자 출현 빈도, 그리고 유전자 변이 같은 게 나타나는 빈도 이런 거 확인하는 용으로 집단 조사를 합니다. 이건 되게 샘플이 커야 될 때, 뭐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리고 좀 많이 쓰는 게 일란성 쌍생아를 가지고 이런 거예요. 쌍둥이를 과학에서는 쌍생아라고 해요. 그러면 쌍둥이, 쌍생아 뭐 상관없어. 일란성은 둘이 태어나지만 유전자 조합이 똑같아. 왜? 일란. 처음에 난자가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난자가 하나였는데 얘가 2세포, 4세포, 8세포, 상실기 뭐 이렇게 갈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두 덩어리로 떨어진 거야. 꼭 2세포 그때 떨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분열 도중에 두 개로 나뉜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일란성 쌍둥이는 원래 하나였었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100%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거는 환경의 영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일란성 쌍둥이 있니? 구분 돼요? 안 돼요? 구분 돼요? 그럼 그 차이점은 환경 때문입니다. 보통 일란성 쌍둥이는 키에서부터 확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대부분 쌍둥이는 자랄 때 항상 같이 키우죠? 그래서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비슷해. 그래도 미세한 그 환경의 차이 때문에 형질의 차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쌍둥이 연구 많이 하고 일란성 쌍둥이 연구할 때는 일란성 쌍둥이는 근데 사실 자라는 태어난 것만 똑같이 비슷하게 태어났지 그냥 형제가 다름없어요. 근데 쌍둥이니까 자라는 환경을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환경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유전적인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런 거 비교할 때 보통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런 짓 다 그냥 대충만 하고 유전자를 직접 피 몇 방울 뽑으면 다 해준대요.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2번 정도 유전자 검사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 보통 산부인과에서 검사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웨이라고 500가지 유전자를 한꺼번에 검사를 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이렇게 바늘 찔러갖고 아주 임신 초기에는 육모막 돌기 검사라는 거를 하고 태반을 만들 때 그 세포 한두 개 이렇게 또 떼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포 분열을 시켜갖고 DNA 뽑아갖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양수에서 피부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포를 강제로 분화시켜서 DNA를 증폭시켜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백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은 의사는 가능한 빨리 산모한테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알려줘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빨리 알고 싶죠? 급행료 내세요. 이런 불법도 많이 저지르는데 여기 첫째 선, 첫째, 둘째, 둘째, 셋째, 둘째? 첫째는 엄마 아빠가 거의 다 급행료를 내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둘째부터는 잘 안 냅니다. 한번 쏘아봤잖아. 돈을 내고 그 결과를 일주일 먼저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3주 걸립니다 이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 급행료 좀 내시면 이 결과 이번 주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낚아. 의사가 전화 안 해. 간호사들이 전화해. 의사 그거 잘못하면 면허증 중지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짓을 하는데 뭐 첫째일 때는 엄마 아빠 다 궁금하니까 그 궁금증을 못 참고 급행료 내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둘째부터 한 일주일 기다리면 결과 나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거기다가 만약에 무슨 이상이 있었으면 가능하면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게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나중에 봐도.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 돼도 그런데 이상한 분이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알려주는 거야. 요즘은 거의 대부분 피면방울이면 염색체, 유전자 그냥 다이렉트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피 몇 방울씩만 뽑으면. 그래서 요즘 대세는 이거랑 염기 서열을 아예 분석해버리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 기본 원리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 멘델의 유전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열의 원리, 우성과 열성 유전자가 동시에 있으면 우성 유전자만 발현되는 거. 그리고 대립 유전자 둘 중에 두 개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감수 일분열에 분리해서 둘 중에 하나만 자손한테 물려준다. 분리의 법칙. 우열의 원리는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분리의 법칙은 반드시 성립해야 돼요.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되거든. 염색체 개수가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그렇고 독립의 법칙. 저 독립의 법칙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저 독립법칙 제대로 배우셨나? 작년에도 수정 나왔을 거고. 독립법칙은 연관이라는 말하고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독립은 어떤 형질이 서로 다른 염색체 상에 들어있으면 이걸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독립이라고 하고 여기에 라지 R, 여기에 라지 Y, 이쪽에 스몰 R, 이쪽에 스몰 Y가 있는 이런 경우는 상인 연관이라고 해요. 우성끼리 묶이고 열성끼리 묶였다고 상인 연관이라고 해요. 사실 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는데 개념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열성과 우성이 연관된 한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경우이죠. 이런 거는 상반 연관이라고 합니다.
요거까지는 교과 과정에 들어있어요.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빠졌는데 이게 가끔씩 문제에 튀어나온단 말이지. 상인연관, 상반연관이.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독립되어 있다. 확률 계산하기가 아주 편해요. 근데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연관되어 있다. 즉, 이 독립의 법칙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9대 3대 3대 1에서 각각이 3대 1식으로 둥글고 주름지고 노랗고 녹색인 게 각각 3대 1 나온다. 이거는 독립이 돼 있을 때 얘기입니다. 독립이 돼 있을 때. 이렇게 연관이 돼 있으면 933일이 아니라 상인 연관되어 있으면 3대 0대 0대 1이 나오고 상반 연관되어 있으면 2대 1대 1대 0이 나와야 돼요. 요거는 뒤에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지금은 연관과 독립의 개념 차이만 알고 넘어갑시다. 뒤에 상인연관, 상반연관 내가 심화 비슷하게 한번 오늘 이따 끝나기 전에 해줄게요. 유전자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나는 건 뭐 당연하고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뭐가 있지? 대립 유전자.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 이 대립 유전자는 감수 1분열 때 이렇게 헤어지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세포 분열에서 이 동그라미 8개 그렸을 때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DNA 상대량 얘는 항상 짝수여야 하고 얘는 얘의 딱 절반씩 들어가야 돼. 얘는 얘의 절반씩. 반드시. 요 뒤에 위에 두 개는 EN이고 요 아래 두 줄은 N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야 되니까 꼭 알아두세요.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분리의 법칙 똑바로 못 따르면 완전 망합니다. 여기서 분리법칙이라는 게 이거야. 여기 다 스몰이지 뭐래? 여기 라지라지. 그렇구나. 얘하고 얘가 떨어진다니까. 만약 이게 라지 이게 스몰 A면 이쪽으로 스몰 A, 스몰 A. 얘는 스몰 A, 얘가 스몰 A. 이런 식으로 라지 A하고 스몰 A가 분리된다. 그래서 분리법칙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기시하니까 3대 1로 분리돼서 분리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3대 1에서 1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하는 법칙이 분리법칙이에요. 대립유전자가 같이 오면 절대 3대 1 안 나와요. 우성형질만 계속 반복될 뿐이지. 근데 이 열성형질이 나오는 이유가 대립유전자가 분리돼서 둘 중에 하나만 주기 때문입니다. 이 분리법칙 똑바로 못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꼭 기회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라 자손의 유전자형을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유전자형을 보고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결정할 수 있으면 되죠.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요거 2개 가지고 2가지 만들고 요거 가지고 또 만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R에서 라지 R, 스몰 R, 스몰 R. Y에서 라지 Y, 스몰 Y.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게 라지 R, 라지 Y, 스몰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4가지를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었지. 중학교 때 선생님도 이렇게 알려줬을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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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더 있으면 얘는 4가지 만들지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독립이면 8가지. 생식세포가 8가지가 나오고 하나 더 있으면 16가지. 왜?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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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니까 계속 곱하기 2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6가지 경우의 수까지는. 근데 16가지 잘 안 나오고 보통 이 정도에서 끊고 나오죠. 8가지 정도. 여기까지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사실은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생식세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줄 수 있는 거, 아빠가 줄 수 있는 거 해서 확률 계산하면 빈칸 채우기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못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엄마도 라지 A 스몰 A 쌍꺼풀 여기 쌍꺼풀로 나왔으니까 나도 쌍꺼풀로 할게. 라지 A 스몰 A 엄마도 라지 A 스몰 A예요. 그러면 줄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가 아빠 쪽에서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고 엄마 쪽에서도 역시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자, 엄마, 아빠가 유전 연결이 똑같다. 혹은 자가 수분을 시켰다. 응? 그랬을 때 이쪽 대각선은 자가 수분을 시키면 이쪽 대각선은 부모랑 똑같은 유전자 조합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 대각선은 순종. 요즘은 순종이라는 말 잘 안 쓰고 동형접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쪽 대각선은 동형접합, 이쪽 대각선은 이형접합이면서 부모랑 유전자 조합이 똑같은 사람이 태어났어. 단, 둘 다 똑같고 둘 다 똑같은 유전자형일 때. 이 정도는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유전 현상을 구분하는 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외우기 시작해야 돼.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의 종류를 구별한다.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저거랑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같이 따져주셔야 돼. 보통 우성, 열성 따지고 상염색체, 성염색체 순서로 따져주시면 돼요. 근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돼.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인데 우성이라면 상염색체 유전인데 열성이라면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아주면서 가셔야 돼요. 가계도를 분석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제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는 거는 거의 단성 유전은 정목생명하고 혈우병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목생명 혈우병 이렇게 안 주고 형질가, 형질나 이런 식으로 줍니다. 형질가는 A에 의해서 A 플라임에 의해서 대소문자로도 안 줘요. 왜냐면 소문자로 주면 자꾸 열성이라고 착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A 플라임, B 플라임으로 줍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 요거 뒤쪽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뒤쪽에 더 나오니까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은 뒤쪽에서 이렇게 단일인자 유전은 나한테 유전자가 한 쌍밖에 없어. 우성 열성이든 열성 열성이든 우성 우성이든 한 쌍밖에 없어. 그거를 형질이 결정하면 단일인자 유전. 근데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니라 적어도 두 쌍 이상, 두 쌍 이상이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하면 그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인자 유전은 특징이 형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특징을 뒤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상염색체 유전부터 갑니다.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의 특징은 첫 번째, 남자, 여자 나타나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왜? 상염색체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형질이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으면 나타나는 형질의 비율이 남자, 여자 똑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얘네들이야. 만약에 얘네가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우성 열성은 그냥 이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형질 가, 형질 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에 맞게 우성 열성을 알아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한번 해볼래? 엄지손가락 이거? 나는 안 돼. 안 제껴져. 옆으로 보여줘야 돼. 자, 해봐. 여기 들어가요? 여기 쑥 들어가요? 가운데? 해봐.
쟤 되네, 쟤. 저게 우성, 이게 열성. 여기로 푹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혀말기, 귓불 모양, 그리고 이마선. 이마선이 M자면 이렇게 좀 많이 벗겨져 보이죠? 이런 거. 나이 들면 조금씩인데 특히 이게 이 유전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죠. 얘네들은 전부 다 삼형색체 유전이라 남자, 여자 똑같은 비율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단일 인자 유전이기도 해요. 여기 보이는 애들은 삼형색체 유전의 단일 인자 유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귓볼, 우리 턱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도착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귀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분리형이라고 해요. 귀가 보통 크고 뭐 유비귀라 그래서 주천님 귀처럼 요거는 요게 우성, 요게 열성. 이 귓볼 어디가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우성과 열성. 근데 보통 모식도로 그려주면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람을 보면은 저게 어떤 것이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차이를 줍니다. 여기서는 뭐 귓불이라 그랬는데 자 봅시다. 지금부터 외웁시다. 부모한테는 형질이 없는데 자손한테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 형질은 열성입니다. 외웁시다. 부모한테는 없는데 자손한테 갑자기 튀어나왔다? 열성 형질이다. 그리고 부모는 반드시 잡종이어야 한다. 이 형질 어디서 왔죠? 부모가 준 유전자 때문에 나타났죠? 부모한테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지. 부모한테 유전자는 있는데 부모한테 형질은 안 나타났으니까 열성이다. 그럼 얘는 스몰 a, 스몰 a. 무조건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얘네를 스몰 a, 스몰 a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가 스몰 a, 스몰 a면 얘가 스몰 a, 스몰 a라면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스몰 a, 스몰 a 있는데 정상이니까 라지 a도 하나씩 있어야 돼. 얘가 스몰 a, 스몰 a 비해서는 얘가 라지 스몰 a여야 하지. 그리고 얘는 모르지. 저런 것도 따져놔야 돼. 나중에 저거 가지고 확률 계산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일단 선생님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라지 A와 스몰 A가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얘가 증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대문자로 우성열성을 표시하고 형질이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지 즉 누가 병이라를 난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간다고. 이게 먼저 두 번째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따져주셔야 돼요.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에 우성이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우성이면 거꾸로 해야 돼요. 부모한테는 있는데 자손한테 없는 경우가 나타나야 그거는 우성 형질입니다. 요거를 거꾸로 해석하면 부모한테는 파란색이 있는데 얘한테는 파란색이 없죠? 그럼 부모한테 있는 파란색이 우성 형질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즉 우성 형질은 부모한테는 없는데 자손한테 나타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즉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부모한테 없는데 자손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열성이어야 해. 우성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의 열성이라면 성염색체 열성이면 우리 Y염색체 유전은 웬만하면 안 따져요. 남자한테만 나타나다 보니까 남자는 X, Y요, 여자는 X, X입니다. 요 X는 반드시 엄마가 준 것이고 요 X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아빠가 준 겁니다. 그런데 열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려면 특히 딸이 열성의 증상이 나타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열성으로 묶여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아빠가 줘야 되죠. 그럼 아빠는 반드시 이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즉 딸한테 증상이 있는데 아빠한테 없어?
그러면 반성유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딸한테 있는데 아빠한테 있네 이러면 반성유전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딸한테 있는데 아빠한테 없네 이러면 반성유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성염색체 우성도 아니고 열성도 아니니까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에서 항상 따지셔야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 문제로 넘어가면 이거 절대 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니까 제일 먼저 우성인지 열성인지부터 따지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따지세요. 가끔 가계도에서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나오거든? 그러면 유전자의 상대량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소를 줍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엄마와 아빠가 유전자량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혹은 아들과 딸의 유전자량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반성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한테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빠 있는데 아빠 있고 엄마 있는데 아빠도 뭐 계산해보니까 이건데 어이 이씨 아빠한테만 증상이 나타났어. 응? 그러면 아빠가 이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우성 열성부터 따지고 그 다음에 얘가 반성인지 아닌지 성형색체 주제인지 아닌지를 따져셔야 돼요. 만약에 가계도로 안 되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빠와 엄마한테 스몰 a의 상대량은 동일하다. 응? 혹은 둘 중에 하나는 순종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이거 반성유전 아닌가라고 의심부터 하고 넘어가시면 100개 중에 한 99개 정도는 반성유전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에 얘네 둘의 정확한 유전자형을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저거 갖다 자, 얘 동생이 태어납니다. 얘 동생이 태어나면 어떤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던 거. 단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한 가지 형질만 가지고 확률을 계산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형질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니까 계산을 똑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대립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우성 하나, 열성 요거밖에 없고 요 중에 두 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라지 A, 라지 A 갖고 있든 라지 A, 스몰 A 갖고 있든 스몰 A, 스몰 A. 즉 딱 한 쌍의 대립 형질만 갖고 형질을 나타내. 존재하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단일 인자 유전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어머 세 개가 넘네. 예를 들어서 A, B, O.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 세상에 존재하는 게 세 개죠. 그런데 혈액형 뭐지? O, O. 이거 좋아. O, O. 무슨 형이지? 응? A? B? B야, B오야. 엄마 몰라? O? 우리나라에 O형이 제일 많긴 하지만 응?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 나는 순위번에 A형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둘 다 A형이고 나랑 우리 형제들 친형네들 다 A형이야. 그 밑에 조카들 있지? A 하나씩은 다 붙어 있어. 난 순열의 A형. 그래서 따져보면 난 순열의 A가 맞아. 두 개만 갖고 있죠. 너 O 갖고 있지? 너는 B라 그랬나? B 아니면 B O일 거야. O. 그리고 너도 O라 그랬나? 너도 O. 나는 A. 갖고 있는 유전자 몇 개 있어? 대립 유전자 한 쌍밖에 없죠. 세상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생긴데 내가 갖고 있는 건 한 쌍이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 그러면 이것도 단일 인자 유전입니다. 단일 인자 유전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쌍에 의해 결정나면 그게 단일인자 유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앞에서처럼 얘하고만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즉 A하고 B하고만 대립하는 게 아니라 A하고 O하고 대립할 수 있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어때? 여러 가지지. 그래서 복수를 뜻하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의 한 종류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모의고사와 내신의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복대립 유전이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틀린 문장으로 참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복대립 유전은 무슨 유전이다?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오케이? 다인자 유전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적어도 두 쌍 이상에 의해 결정이 나야 돼. 적어도 두 쌍 이상으로 결정이 나면 그거는 복대립입니다. 미안해요. 다인자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게 한 쌍밖에 없어? 그럼 무조건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즉 ABO식 혈액형도 단일인자 유전이야. 근데 단일인자 유전 중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여러 개라 이렇게도 대립할 수 있고 이렇게도 대립할 수 있다. 대립의 종류가 복수다. 그래서 복대립 유전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니라 적어도 두 쌍, 세 쌍 이렇게 된다. 그럼 그건 다인자 유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한 문제다. 수치비도 되게 높은 거 얘기했어요. 지금 저거. 오케이? ABO식 혈액형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게요. ABO식 혈액형 수혈관계 따질 줄 아시나?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 거 따질 줄 알아 다? 이걸 따져야 뭐 그 뒤에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하는데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응집원, 응집소. 보통 응집원이 다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이거는 적혈구 표면에 있고요. 응집소는 항체야. 얘가 항원이고 얘는 항체예요. 항원, 항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응집원은 표면에 A를 갖고 있고 B를 갖고 있고 얘는 A와 B를 갖고 있고 얘는 응집원, 즉 원인이 없어요. 그래서 O형 혈액은 응결이 잘 안 돼요. 얘는 베타를 가지고 있고 알파를 가지고 없고 얘는 알파와 베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응집소 항체라고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알파를 이게 항 A 혈청이라고도 그래. 좀 이따 다시 정리해줄게. 근데 여기서 제일 없는 건 이렇게 만나면 응집하고 피가 굳어서 혈관이 막혀서 죽는다. B 플러스 베타에도 응집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헌혈하고 이럴 때 있죠. 우리가 피를 줄 때는 응집원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응집소가 소량 따라가는데 한 팩이나 두 팩 정도 수혈 받는 거로는 이거 뭐 수혈 받는 사람이 위험해지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량으로 때려 집어넣으면 이게 소량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러면 A형 혈액을 B형한테 집어넣어 주면은 요 A가 넘어가는 거죠. A만 넘어가는 거야. 근데 갔더니 알파가 기다리고 있지. 그럼 죽는 거야. 거꾸로 B를 A한테 주면 B만 줬는데 들어갔더니 베타가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런데 A, B한테 주니까 A가 들어갔는데 알파 없으니까 멀쩡하겠지?
B를 줬는데 벡터 없으니까 멀쩡하겠지. O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AB형은 아무 혈액이나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O형은 A를 넣어줬더니 알파가 기다려서 죽고 B를 넣어줬더니 베타가 기다려서 죽고 AB를 넣어줬더니 확실하게 죽겠죠. 오케이? 그래서 O형 혈액은 응급 혈액이야. O형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다량을 때려 집어넣으면 얘도 소량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O형은 응급 혈액으로 쓰지 A형을 A형한테 B형을 B형한테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오케이? 얘를 얘한테 넣어주거나 얘를 다른 데 넣어주는 경우는 응급하지 않으면 잘 안 쓰다고 똑같은 혈액형을 넣어줍니다. 실제로 혈액형이 똑같아도 응집되는 경우가 왕왕 나타나거든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더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분류되는 혈액형이 한 255가지 정도 된대요. 우리는 네 가지 여기다가 RH만 해서 8가지 정도만 구분하고 살죠. 근데 요소 하나가 더 올 때마다 두 가지씩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6가지 정도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자세하게 분류하고 있답니다. 그 때문에 거기까지 알 필요 없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알파를 혈청이라고 불러요. 알파 혈청 이게 항 A 혈청 똑같은 말이에요. 항 A니까 A에 저항하는 혈청이라는 뜻이야. 즉, 요 얘기죠. 오케이? 그럼 혈청이 뭐냐? 너네 이거 앞에서 방어작용 했을 때 혈청이 뭔지 배웠어요? 거기서 혈청이 뭔지 배웠어야 정상이야. 항체는 배웠지? 항체 어디 있어요? 혈장 속에 있잖아. 얘는 혈구. 얘는 혈장에 있어요. 단백질 성분. 오케이? 근데 이 혈장은 밖으로 빼내서 적혈구, 백혈구 딱 분리한 다음에 혈장만 그 약간 우리끼리 한 액체 있어요. 그거만 따로 빼놔도 나중에 굳어요. 근데 적당히 굳을 때 저기서 쭉 당기면 실같이 피브린이라고 하는 실이 쭉 딸려 올라와. 이게 그물 구조가 됐는데 적혈구가 가서 걸리니까 피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는 거거든. 그런데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배제하는 거야. 즉 혈장을 굳지 않게 그 굳는 거와 관계된 걸 제거하는 혈청이 되는 거야. 그럼 혈청 속에 뭐가 들어있지? 항체가 들어있어. 즉 혈청 주사를 맞는다라는 얘기는 항체 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치료약을 주사 맞은 겁니다. 우리 앞에서 면역 배울 때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잖아. 기억세포를 넣어주느냐, 형질세포를 넣어주느냐, 항체를 넣어주느냐를 구분했잖아요. 이거는 알파는 B형이 가지고 있으니까 B형 표준 혈청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베타 혈청은 항B 혈청이고 A형이 갖고 있으니까 A형 표준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통 시험에 보면 대부분 요걸로 줘요. 값을. 라떼는 이걸로 줬어. 그래서 한번 뒤집어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요즘은 거의 이걸로 줘. 2개 주고 여기 항 A, 항 B 이랬을 때 얘만 응집됐다 그러면 A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A형. 얘만 응집되면 B형. 둘 다 응집하면 AB형. 둘 다 응집 안 하면 O형. 뭐 어떤 데이터로 요 위에 값을 뭐로 주건 둘 다 응집하면 A형, 둘 다 응집 안 하면 무조건 O형. 문제는 A형, B형 구분하는 거죠. 항 A에 응집됐다? 그러면 A가 있다. 항 B에 응집됐다? B가 있다. M, B.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누구한테 누구를 넣어줬더니 응집이 됐네 안 됐네 이거 가지고 서로 혈액형 구분하라고 그래요. 그 혈액형 구분할 때 요 표와 요 얘기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혈액형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시험에 나왔자 모의고사는 수능에 나왔자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것도 시간만 주면 충분히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3점은 3점인데 쉬운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가세포증은 풀었다 갑시다. 좀 전에 RH 하기로 했지. RH 혈액형은 ABO 혈액형과 별도로 보통 붉은털 원숭이에서 적혈구를 뽑아서 토끼한테 주사합니다. 원숭이 적혈구를 요거를 뽑아서 토끼에 주사를 해요. 적혈구 항원이 들어간 거죠. 그럼 토끼 입장에서는 항원에 대한 저항성을 가져서 토끼가 뭘 만드냐면 항체를 만들어요. 오케이? 이게 여기서 이 항체를 뽑아서 우리 적혈구와 반응시켜보는 거야. 이게 반응이 되면 RH 플러스라고 그래요. 오케이? 안 되면 RH 마이너스. 그래서 RH 혈액형 같은 경우는 RH 플러스형과 RH 마이너스형이 있는데 여기에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근데 얘가 없어요. 응집원이 얘가 없어요. 응집소는 당연히 얘는 있으면 안 되겠죠? 있으면 안 되고 만들 줄도 몰라요. 근데 얘는 처음에는 없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즉, 한 번 RH 플러스 혈액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만든다는 얘기예요. 면역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RH 마이너스도 딱 한 번은 RH 플러스의 혈액을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양이 적은 걸로. 한 팩, 두 팩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험하니까 그것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거 당장 수혈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목숨이 딱 단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혈을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한 번 노출되면 그때부터 RH 응집소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혈 받으면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저가세포증이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요거하고 RH 혈액형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빠가 RH 플러스, 엄마가 RH 마이너스의 경우에만 생깁니다. RH 플러스가 RH 마이너스에 비해서 우성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날 때 누군지는 몰라도 첫째가 RH 플러스면 얘는 정상적으로 태어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엄마가 RH 마이너스지만 아직 아기의 혈액과 엄마의 혈액이 섞인 적이 아직 없어.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두 번째가 RH 플러스가 되면 첫째를 낳는 과정에 엄마 몸속에서 태반이 떨어지게 되지. 근데 태반에는 엄마하고 애기하고 모세혈관이 섞여 있는 거거든? 막 엉켜 있어. 그 과정에서 태아의 RH 플러스 혈액이 아주 소량이지만 엄마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피할 방법은 없다 그래요. 현대의학은 이걸 완전히 섞이지 않게 할 방법은 없대. 그러면 엄마 몸속에 뭐가 생겨? 응집소가 생기지. 근데 응집소는 항체 성분, 아주 사이즈가 작으니까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엄마 뱃속에서 쫓게 돼요. 얘가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증상. 그것을 저가세포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둘째가 문제다. 그러니까 둘째는 무조건 못 태어나느냐? 그게 아니야. RH 마이너스가 앞에 몇 명 있잖아.
RH-는 몇 명이든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요. RH-일 경우는. 오케이? RH 플러스에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RH 플러스가 두 번째의 경우부터 문제가 돼요. 앞에 뭐 RH-가 3명 있다. 넷째가 RH 플러스다. 다섯째가 RH 플러스다. 이거 다섯째 문제가 되고. RH-는 몇 명 태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고 RH 플러스 중에서 둘째. 오케이? 근데 문제는 얘가 무성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RH- 3명, 4명 연속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RH 플러스이면 요즘은 좋지 않은 방법이 있어. 첫째는 문제가 없이 태어난다 그랬죠? 다만 분만 직전에 즉 아기가 나오기 전에 엄마가 면역 기능을 완화시키면 응? 즉 엄마 몸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그 면역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하면 엄마가 이거를 안 만든답니다. 태어날 때 그때 곧 태어나기 직전 있지? 아기 낳을 때 그때 딱 주사 한두 방 맞아주면 둘째가 RH 플러스부터 정상인 거야. 왜? 출산 과정에서 이거 안 만들었으니까. 노출은 됐지만 기억세포를 만들지 않은 거죠. 오케이? 혹은 그거를 못했다. 근데 둘째 임신 초창기에 이건 빨리 찾아야 돼. 임신 초창기에 RH 플러스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계속해서 적혈구를 공급해주면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해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겠죠. 최선의 방법은 첫째 날 때 면역 완화제를 주사 맞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만 저가세포증이 뭔가만 정확히 기억하세요. 저가세포증은 아빠가 플러스 엄마가 마이너스일 때 두 번째 RH 플러스 자손일 경우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케이스를 저가세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첫째가 태어날 때 요거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평생 면역이야. 한 번 노출되면 만들기 때문에 둘째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애가 태어날 때 특별한 조치를 하면은 얘를 안 만드니까 둘째, 셋째 전혀 문제될 거 없다. 지금은 그 정도 의학기술까지는 돼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218페이지까지 딱 설명 끝났고 이제 반성유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은 뭐 크게 따지면 두 가지인데 X염색체 유전이 있고 Y염색체 유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 Y염색체 유전인 경우는 한성 유전이라 그래. 한쪽 성에만 나타난다. 즉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유전병이죠. 시험에 안 나. 내가 한 20년 동안 저거 시험에 나온 거 한 두어 번 봤나? 수능 말고 모의고사에. 그 정도? 내신에 한 몇 번 정도? 한성 유전은 아마 여러분이 귓속털 과다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어렸을 때는 아닌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여기서 수영 잘하듯이 자꾸 자라. 귀에서 귓속털이. 그런데 뭐 청소년 시기에 이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유전자 검사할 때 귓속털 과다증이야. 그럼 레이저로 한번 싹 태워버리면 죽을 때까지 다시 안 나올 거 아니야. 모근을 싹 없애버리면서. 응? 그래서 요즘은 귓속털 과다증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안 나. 한성 유전은 와. 오로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만 연결돼.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시험에 안 나. 반대로 Y염색체 유전의 경우를 단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왜 단성 유전인지 아니? 이름을 왜 단성 유전이라고 하나? 학교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 줬어요? 요 X염색체 유전일 경우 남자의 X염색체는 반드시 누가 든 거지? 엄마가 든 거예요. 왜? 아빠한테서 Y를 받아야 남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열성 유전자가 있었다. 그러면 얘는 엄마가 둘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지? 그치? 즉 아들내미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엄마에 의한 영향이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두 번째, 딸내미도 이렇게 열성인 증상을 갖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엄마가 줬다 치지만 반드시 요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즉, 자손들의 증상을 엄마에서 반대, 엄마, 아빠, 성별이 반대한테 더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아들은 무조건 반대로만 받게 되고, 요거는 반대의 경우 좀 더 크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손으로 내려올 때 형질이 성별의 반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성별의 반대,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별거 아니었어. 그냥 말뜻이 성별 부모하고 자손으로 내려갈 때 성별이 반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절대적으로 내지는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반성유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것도 우성일 경우와 열성일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성이면 여자한테 훨씬 증상이 많이 나타나야 돼. 왜? 여자는 염색체가 두 개지. 남자는 도 아니면 도.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열성이면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고 여자한테 오히려 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혈우병하고 생명이에요. 뭐 성별 이거는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정록생명하고 어딨냐 혈우병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생명은 좀 찾아보기가 힘들고 거의 대부분 생명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는 색약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너는 글로리 봤어? 너 글로리? 누구지 그 남자애 알록달록한 세상 모르는 애들. 응? 거짓말이야. 정록생명이라고 알록달록한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적색과 녹색을 잘 구분 못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정확하게 녹색 보여주면 녹색인 줄 알고요. 적색을 보여주면 적색인 줄 압니다. 섞어놓으면 구분 못하는 거지. 생명이 적색, 녹색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생명은 색약, 즉 섞어놓으면 모를 뿐 따로 보여주면 압니다. 나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아저씨한테 한때 너를 터질 각오로 물어봤어요. 그 집 딸내미가 생명이었거든. 그래서 애들이 막 놀렸단 말이야. 선생님 2년인가 3년인가 후배인데 초등학교 때 생명검사 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중3 때 이걸 배우고 중3 때 이걸 배우는데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생명이라고 놀렸던 게 너무 생생히 기억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반장이었는데 우리 동네가 놀림 받으니까 막 놀림된 애들 때려주고 그랬었단 말이지 그때. 그래서 생생히 기억해. 아빠가 생명이면 아빠는 반드시 생명이어야 하죠. 이건 중학교 때 다 했잖아. 아빠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 집 파는 농사가 고추 농사를 주로 지어요. 엄청 넓게 고추 농사를 지어. 학교에서 분명히 생명은 고추밭에서 빨간 고추 못 골라낸다고 배웠거든. 근데 이 아저씨는 기차게 막 빨간 고추만 골랐다는 거야. 그래서 한 대가 터질 각오로 가서 보죠. 아저씨. 학교에서 배우면 생명은 빨간 고추 못 간다 그랬다. 못 골라낸다 그랬다. 아저씨는 왜 빨간 고추를 어떻게 그렇게 잘 고르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명암이 다르대요.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이 있으면 구분이 안 가는 건 맞대. 그런데 초록색이 좀 더 어둡게 보인답니다. 그러면 크기가 큰 애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밝아 보이는 애들 있지? 거기에 장갑 낀 손으로 배경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배경이 초록에서 뭐로 바뀌었어? 하얀으로 바뀌었죠? 그럼 빨간색이 보인답니다. 그때 알아서 아예 색깔 구별 못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나씩만 보여주면 구분하는구나. 물론 완전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나 봐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빨간 보여주면 빨간, 초록 보여주면 초록 이런데 섞어놓으면 즉 이 초록 바탕에 빨간 글씨 써놓으면 몰라보는 거야. 근데 더글로리에서는 아예 그냥 알록달록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되 그건 조금 좀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과장되게 지금 설명한 게 아닌가. 또 하나는 혈우병입니다. 생명형 말고 혈우병. 혈우병은 피가 나면 쉽게 멈추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은 요즘에 그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만 100년 전에만 해도 혈우병 환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혈우병 환자들은 코피가 나거나 혓바닥을 깨물었다거나 입술이 터지면 병원 가서 짖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약 같은 것들이 훌륭하게 나오고 그래서 심각한 증상까지는 안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혈우병 환자가 피를 흘리면 큰일 난 거예요. 밥 먹다 혀 깨물었다? 응급실 가야 돼. 이게 옛날에 왜 말았냐면 특히 유럽의 귀족들한테 혈우병이 되게 자주 나타났는데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유럽의 귀족들이. 특히 왕족들이. 왕족들은 걔네 옆나라 왕족들하고 이렇게 혼인 동맹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면 심하면 사촌 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유전병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거기 루이 몇 세 이런 사람들 있지? 대부분이 초상화를 보면 주걱턱이고 주걱턱도 유전병의 일종입니다. 주걱턱이 나오니까 치아가 딱 맞물려 씹지 못하죠? 왜? 보통 아래턱이 위턱 이렇게 들어가거나 맞아야 정상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꾸로 아래턱이 더 앞으로 나오니까 제대로 씹어 못 씹어 제대로 못 씹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는 루이 14세인가 방귀대장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방귀를 많이 왜냐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몇 센치 보는데 자식이 23명인가 24명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은 태어나서 어릴 때 다 죽어 유전병 때문에 그래서 20 몇 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아들은 하나도 없는 다 죽어버려요. 이게 금신혼 때문에 나타나는 유전병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혈우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더 심각하게 단성 유전에 대한 그 유전자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영국의 여왕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죠. 왜? 남자들 왕이 앞쪽 서열에 남자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없으니까 일정 서열권 안에 여자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여왕이 등장.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죠. 신라 여왕 있잖아. 최초의 진보왕 누굽니까? 한국을 통일한 왕. 얘들아 아무리 이거라도 역사는 좀 알고 살자. 왜 중요해요? 맨날 성골끼리 왕을 해먹었거든? 맨날 성골끼리 왕을 해먹었다. 근데 더 이상 왕을 해먹을 애들이 안 나왔다. 왜? 성골은 성골끼리만 배우겠어. 그래서 걔네들 뭐 이렇게 영화 있지만 촌수 따지면은 조카이면서 사위인 경우가 생겨. 조카이면서 사위 무슨 뜻이야? 사촌 간의 결혼. 사촌 간. 성골끼리만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유전병 걸리고 제대로 된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왕이 왕하고 그나마도 숫자가 적어지니까 진골이 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좀 낫죠. 저기 로마 쪽 가면은 동생이나 누나랑 결혼하는 얘가 있어요. 역사에 보면. 근데 지금은 근친혼은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는 8촌 안 아이들의 신고를 안 받아줍니다. 20년쯤 전만 해도 동성 동본이면 무조건 혼인신고를 안 받아줬었어요. 뭐 촌수가 엄청 뭐한 200촌 이래도 완전 남남이래도 뭐 그래서 우리 김씨 집 다투나니까 전주 김씨다. 전주 김씨가 우리나라에 더럽게 많거든. 전주 김씨끼리는 결혼이 안 됐어요. 특히 안동 김씨, 안동 권씨, 안동 최씨 얘네들은 한 집안으로 봐서 결혼이 불가능했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쯤에 삼형제 원래 김씨인가 그랬는데 왕이 동생 둘한테 성씨를 내려준 거야. 최씨하고 권씨를. 그러니까 원래 한 집안이다 이래서 아이고 결혼 불가. 근데 사실 몇백 년 전에 갈라졌으면 완전 남 아니냐? 천수 몇백 촌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2000년 초반인가? 거기서 이제 그 근친의 개념을
8천 정도까지 법으로 정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이 성립합니다. 근데 아직도 어른들은 동성동본이면 따져요. 안 된다. 같은 집안끼리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따져요. 너네 성씨 어디 성씨인지 알지? 그거 가지고 옛날에 엄청 따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 성이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김씨, 이씨 막 이런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성씨가 다 달랐거든. 아예 결혼 상대를 찾을 때 아예 성씨가 다른 사람한테 찾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다 때려치고 애기라도 좀 나와라. 전 세계에서 2070 몇 년이면 소멸 위험이 있다며 우리나라. 그렇게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애기 나오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생쇼를 하는데 단성유전은 다시 한번 X 염색체 있고요. 혈흔병하고 생맹은 단성유전의 열성유전입니다. 뭐라고? 단성의 열성입니다. 우리 특징 단성의 열성이다 보니까 남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성이면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죠. 그러니까 구성 유전자 하나에 의해 결정이 나기 때문에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생명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 한 30명 있으면 한 명 정도 생명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3, 40명에 한 명 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반에 한 명, 한 반이 아니라 두 개 반에 한 명, 그래서 한 학년으로 따지면 한 10명 근처까지 나올 거야. 대여섯 명에서 10명 근처까지. 근데 여자는 전교에 한 명, 아니면 한 학년에 한 명, 거의 뭐 비율이 뭐 10대 1 그 정도까지 적어집니다. 근데 우선님 어렸을 때 동네에 여자애인데 생명인 경우가 있었으니 좀 되게 특이한 경우가 있었던 거지. 내 경우에는. 그걸 또 들었어? 생명인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내요. 보통 유전자 2개 내지 3개. 보통 3개 주죠, 요즘. 3개 중에 하나는 단성유전. 그래서 유전자 3개, 부모랑 똑같은 확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은. 그렇다면 부모의 정확한 유전자형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이건 뭐 중학교 때 했으니까. 남자는 정상 아니면 생명. 여자는 정상, 보인자, 요 경우만 생명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거의 뭐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근데 여자는 사실 이것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생명의 확률이 남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를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보인자라는 말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보인자라는 말이 나왔으면 얘는 무조건 열성 형질을 뜻합니다. 보인자,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과학할 때는 한자를 좀 알아야 돼.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인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형질이 안 나타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야? 이 형질이 열성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우성 형질에는 보인자라는 표현 없고요. 오케이? 열성 형질에는 이렇게 인자를 잡종으로 갖고 있을 경우는 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맨날 단어 설명만 하고 여기 써있네 보인자. 인자를 보유하는. 그래서 이형 접합일 수밖에 없어. 자, 이런 거. 여기서 생맥이라고 줬으니까 생맥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X염색체 열성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반성의 열성이다. 왜? 생맥과 혈우병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성의 열성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병의 종류를 외워버리겠지. 그래서 요즘은 그냥 성질 반은 A와 A 프라임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무성열성 나와요, 안 나와요? 반성인지 아닌지 모르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네가
이 둘 중에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상념택지 유전인지 성념택지 유전인지를 판단하고 시작하라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는 반성이라 그랬으니까 따져보면 부모한테 없는데 자손한테 나왔으니까 얘는 무조건 열성이다. 아니면 그냥 저 위에서 나와 있는 대로 정목생명이니까 반성의 열성이다. 뭐로 두고 가셔도 돼요. 하지만 모의고사는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A 플라인 써놓고 이렇게 두꺼운 표시로 하고 이런 식으로 꼭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요. 요거 헷갈리면 틀리거든. 거기다가 보통 2개 주거든. 2개 나오면 보통 이렇게 하나는 얘가 우성, 하나는 얘가 우성. 응? 그리고 하나는 상념택지 유전, 하나는 성념택지 유전 이렇게 줘요. 복잡하게. 이게 3개면 진짜 머리 아파져. 2개면 그나마 간단한 거 주는데 3개면 뭐야? 반성 유전에 열성부터 무조건 표시하세요. 누구부터 표시하라고? 그러면 남자니까 X 플라임 아니고 여자면 X 플라임, X 플라임. 남자니까 X 플라임 아니고. 엄마가 병이면 아들은 무조건 100%. 얘가 X 플라임 Y면 그럼 엄마가 X 플라임이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편한 거. 남자는 정상이면 무조건 그냥 X, Y.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자 얘는 몰라. 정상이니까 X인데 몰라. 왜? 요거 하나는 무조건 받았는데 둘 중에 뭘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거야. 하나는 받았는데 정상이기 때문에 얘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얘는 하나는 요거 받았고 하나는 요거 받았으니까 X 플라임. 그리고 X 플라임을 엄마가 준 거고 정상은 즉 생명, 반성 유전은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X 플라임. 몇 명 몰라요 지금? 2명 모르죠? 이런 것도 누구 모르냐 이런 것도 가끔은 나와요. 원래 중학교 수준 문제인데 고등학교에도 가끔은 나와. 그래서 가격을 다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요령은 빨리 우성 열성 판단하고 열성 먼저 쫙 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확실한 것부터 막 쭉 쓰다 보면 나머지는 보여.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초파리에 눈깔 유전자 시험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반성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초파리 눈깔 유전자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초파리 눈깔 이런 거 반성인 거 이미 알지? 그래서 다 그냥 반성으로 풀어버려. 요즘은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꼭 초파리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예를 안 줘.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바꾸면 문제가 오류가 되기 때문에 나 오늘 왜 이렇게 피부를 많이 쓰지? 오늘 들건 좀 맨날 확률 문제. 그리고 뭐 이 중에서 누구랑 뭐 결혼할 때 어떤 확률로 자손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확률 문제가 제일 많이. 혈우병은 조금 전에 뭔지 얘기해 줬죠. 이게 100여 년 전, 그러니까 1910년, 20년 우리나라 일본 시대까지 있지. 일본에서 먹혔던 시대. 유럽에서 혈우병에 대한 공식 치료가 아스피린을 먹고 운동을 시켰대요. 아스피린 먹이고 운동을 시켰답니다. 피가 나는 혈우병 환자한테. 근데 아스피린을 먹잖아? 그러면 혈액이 묽어져요. 즉, 운동가 잘 안 돼요. 둘째,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운동하면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혈액 출혈이 잘 멈추지 않아. 좀 이상하죠? 혈우병은 피가 안 멈춰서 문제가 되는 병인데 오히려 피가 안 멈추는 쪽으로 그렇게 공식 처방을 했을 때 완전 잘못된 처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지.
근데 나는 여자 혈압병, 아니 나는 솔직히 혈압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나는 주변에서 생명은 좀 있는데 혈압병 환자는 거기다 여자는 치사래요. 치사라는 얘기는 저렇게 가지면 그냥 뱃속에서 죽는다. 태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치사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물론 아주 희박하게 그 죽음을 뚫고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얀 호랑이 백호 있지. 걔도 원래 치사 유전자야. 그래서 특정 확률에서 64분의 1 정도의 백호가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 64분의 1보다 확률이 훨씬 낮게 백호가 태어나요. 그 이유가 백호도 치사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얀 호랑이. 일부러 하얀 호랑이 만들겠다고 근친교배를 쫙 시킨단 말이야. 일부러. 에버랜드에서 한 10년쯤 전에 그 짓 하다가 뽀록 나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어요. 야, 동물원 가면 노란 호랑이 봐야 돼, 하얀 호랑이 봐야 돼. 아씨, 오늘 반응이 진짜 없네. 이왕 동물원 갔으면 백호죠? 호랑이, 보통 노란 호랑이 말고 백호 보는 게 낫죠? 거기다 우리나라는 그 사망신 해가지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경매였고 백호에 대한 그 신성시하는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알고 보면 걔는 유전병이라고 해요. 백색증 걸린 유전병이라고. 희한한 좀 원래 태어날 확률보다 더 낮게 우연찮게 태어나. 근데 여자 혈우병은 치사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는 경우는 아예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 경우. 네? 매우 적다 그랬는데 태어나긴 태어날 수 있다. 저 치사 유전자는 대부분 수정란 초창기에 죽어버립니다. 대부분. 그런 유전자를 치사 유전이라고 해요.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뜻이야. 아주 무서운 케이스죠. 알아요. 20분 된 거 알아요. 요거는 앞에 거 정리해 놓으니까 뭐 크게 문제 없고, 요건 이거 실제로 한번 가지고 놀아보자 이런 뜻인데, 요거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다인자 유전 4분, 5분 요 정도만 하고 끝냅니다. 다인자 유전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2쌍 이상이야. 몇 쌍 이상?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형식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힘들어요. 예측하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줍니다. 대문자 개수만 가지고 대문자 개수가 똑같으면 형질이 같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라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이거라면 생식세포에 아빠가 줄 수 있는 대문자 개수가 0, 1, 2, 3 가능하고 얘도 0, 1, 2, 3 가능해서 자손한테 나타날 수 있는 건 0, 1, 2, 3, 4, 5, 6까지 조합이 가능해요. 즉 엄마 아빠는 형질이 똑같겠죠? 대문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자손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형질은 몇 가지? 최대가 6이니까 형질이 몇 가지 나타나요? 예, 숫자도 대답 안 할 거야. 이건 대답해줘야 돼. 대문자가 최대 6개입니다. 그럼 형질이 몇 종류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회를 줄게. 몇 가지 형질이 나타날 수 있어? 7가지입니다. 0에서 6입니다. 7가지야. 이렇게 한 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뒤로 좀 빠지겠지만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라지 A,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스몰 D. 그다음에 여기서 대문자만 소문자로 바꿔서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대문자 개수가 셋,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뭐 이게 엄마면 아빠도 똑같겠죠? 그럼 몇 칸 생겨? 64칸 생기죠? 그 중에 0개일 확률이 이 중에 0개일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8분의 1이고요. 하나의 확률은 8분의 3이고요. 2개의 1 확률도 8분의 3이고요. 3개의 확률이 8분의 1입니다. 64칸 그릴래? 요거 16칸 그릴래? 어떤 게 낫겠어? 16칸이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0, 1, 2,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뭘 하냐? 부모랑 형질이 같다. 그 얘기는 대문자가 몇 개다? 3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더해봐. 0일 때 요거 하나 있고 1일 때 요거 하나 있고 2일 때 1, 3일 때 요거. 그러면 요것도 8분의 1, 요것도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니까 요 점일 확률은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요 점일 확률은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요 점도 8분의 3, 8분의 3. 얘는 8분의 1, 8분의 1. 그러면 1, 9, 9, 1. 얼마에? 64분의 20 됩니다. 더 숫자 정도는 외워봅시다. 부모가 요럴 때 자손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형질의 가지수는 총 7가지인데 64분의 1, 64분의 1. 사실 여기 4개만 외워두면 돼요. 이게 정규분포 곡선이라 좌우 대칭형이 나와야 되거든? 4개만 외우시면 돼.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15, 64분의 20. 야, 64분의 11, 20이 가끔 16분의 5도 나온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똑같은 거야. 약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걸로 외워두라고 하고 싶어. 이거 64칸 그려갖고 일일이 세고 있을래? 16칸 그릴래? 외울래? 외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웬만하면 좀 외우고 삽시다. 적어가지고 저거 플러스 유전자 하나 더해서 반성 유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확률 계산하라고 시키니까 꼭 좀 외웁시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의 경우는 우열이 뚜렷하면 표현형이 2가지밖에 안 나와. 단일인자 유전에서는 예를 들어서 A와 이렇게 되면 표현형은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2가지밖에 안 나와. 근데 우열이 뚜렷지 않다. 뚜렷지 않다. 그러면 3가지 나와. 우리 중학교 때 중간이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3가지가 나와. 그런데 복대림 유전에서 ABOC 혈액형으로 설명할게. A와 B, A, B, O 이럴 경우는 표현형이 3가지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렇죠. 그래서 4가지가 나옵니다. 오케이? 만약에 다 똑같다면 A 다르고 A, B도 다르고 B, B도 다르고 A, O도 다르고 B, B도 다르고 B, O도 다를 것이고 O 달라질지 만약에 이렇다면 6가지. 즉 자손들의 이런 기본 경험을 주고 가지수를 줬다라는 건 우열 관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를 못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아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좀 많아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꼭 좀 다른 건 몰라도 야, 여기까지는 시험 안 나오는데 여기 외우자. 요 정도는 좀 외워봅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쉬는 날입니다. 일요일날 학원 방학이래요. 어제 알았어. 모르다가. 다음 주는 쉴 거고요. 숙제는 좀 많아요. 여러분들 233쪽까지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빠이빠이.